동무는 오늘부터 죽은 사람이야. 앞으로 공작원 2087호다. 25살 청년은 그렇게 북한 보위부 정찰국 소속이 되었습니다. 7년간 중국에서 남한 말투를 익히고 문화를 공부하며 완벽한 남조선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한의 침투에 4년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밝히려는 진실은 북한 당국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회의실에 앉은 보위부 고위 간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동무는 오늘부터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얼어붙었는데 그는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재혁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앞으로 동무는 공작원 2087호다. 명심해. 이 번호가 바로 동무의 새 이름이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요. 국가보위성 정찰국.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죠. 여러분들도 보위부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사람 잡아가는 곳,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조국이 나를 선택했구나 싶었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갓 졸업한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당 조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무 당에서 부르신다. 내일 아침까지 평양 중심부로 오라. 그렇게 불려간 곳이 바로 이곳, 보위부 정찰국이었습니다. 군복 입은 고위급 간부들이 저를 빙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동무 신의주 출신이라지. 중국어를 할 줄 아나? 네, 할 줄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후에 중국 무역 일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동무에게 조국이 특별한 임무를 주겠네. 남조선 괴뢰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임무 말이야.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나?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는 공작원 2087호가 되었습니다. 보위부 정찰국 소속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특수 요원이 된 겁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6.25 때 조국을 위해 싸웠다. 너도 내 방식으로 조국을 지켜라.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 지금 제 아내인 영희에게도 말했습니다. 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 자주 못 볼 수도 있어. 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결혼했습니다. 훈련소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평양 모란봉을 올라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남조선을 해방시킨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때 저는 25살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특수훈련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공작원 2087호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조선 놈들처럼 말해라. 경상도, 전라도, 서울 사투리 다 익혀야 해. 교관은 매일 저를 다그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한 드라마만 봤습니다. 수백 편을 봤을 겁니다. 처음엔 웃겼습니다. 저런 게 남조선의 현실이라니 거짓말 같았거든요. 드라마 속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말하고 심지어 정부 욕도 했습니다.
선전 영화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남조선은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어. 동무가 가서 그걸 폭로해야 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너무 밝았습니다. 굶주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리엔 차가 넘쳐났고 가게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옥인가? 어느 날 교관이 남한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과자, 라면, 전자제품. 이런 걸로 남조선 놈들이 인민을 현혹시킨다며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과자 봉지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포장도, 맛도, 품질도 우리 북에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훈련소 밖으로 나가면 중국 거리에서 남한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삼성 휴대전화를 쓰고 현대 자동차를 타고 LG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남조선 물건을 쓰지? 그렇게 나쁜 나라 제품을? 조선족 동포들을 만나면 더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남한을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은 진짜 잘 살아요. 우리 친척이 서울에 사는데 정말 좋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은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국이 나를 속일 리 없어. 이건 다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이야.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벽한 남조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말도, 부산말도, 경상도, 사투리도 자유자재였습니다. 남한 문화도, 역사도, 사회제도도 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한 유행가도 다 외웠습니다. 박민호, 제게 주어진 새 이름이었습니다. 동무는 이제 한재혁이 아니야. 앞으로 박민호로 살아. 평양으로 돌아가면 더 고급 훈련을 받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남조선 땅을 밟게 될 거야.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 너머 어딘가에 남조선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하지만 7년 동안 매일 공부한 곳.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의심이 언젠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도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 국적 재외국민 박민호. 그게 제 신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다가 한국에 사업 확장하러 온 사업가. 완벽한 위장 신분이었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킬까? 하지만 심사관은 여권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습니까? 공항 자체가 평양 전체보다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택시가 줄지어 서 있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7년간 영상으로만 보던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에 미리 구해둔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넘쳐나는 자동차들. 이게 정말 남조선인가?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사업하러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 텐데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단 낫죠 뭐. 그는 웃으며 정부 욕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감히 정부를 비판한다고요? 그것도 옆에 탄 손님한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잡아가지도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니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서울은 불야성이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 차들의 행렬, 편의점의 환한 조명. 평양의 밤은 깜깜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밝은 걸까요?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24시간 연다는 게 신기해서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도시락, 온갖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게다가 값도 저렴했습니다. 북에서는 장마당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 여기선 그냥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지옥이라고. 이게. 며칠 뒤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보이부에서 보낸 자금으로요. 겉으로는 중국 마이너스 한국 무역업을 하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대북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친북 성향 인사들을 파악하고 군사 정보를 캐내는 일. 하지만 정작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나라를 경험할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정부 비판 기사, 대통령 풍자 만화, 시위 소식 다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막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지옥이라고. 어느 날 서점에 갔습니다. 북한 관련 책들이 수십 권 있었습니다. 탈북자 수기, 북한 인권 보고서, 김씨 정권 비판서.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책들이 버젓이 진열대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책을 폈습니다.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책을 덮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인천공항에 내린 지 한 달.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박민호로 살고 밤에는 공작원 2087호로 살았습니다. 무역 사업은 제법 잘 됐습니다. 실제로 돈도 벌었고 사람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대북 사업가들, 정치인들, 학자들. 평양에 보고할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사업가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요즘 정부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군가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대통령 욕, 국회의원 욕, 정부 정책 비판.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들 괜찮나? 잡혀가는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옆 테이블에서도 똑같이 정부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표현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남한 사람이었는데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형은 중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진짜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 북한 공작원이야 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얼버무렸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인터넷을 켰습니다. 남한에서는 금지된 게 없었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도, 탈북자, 증언도, 정치범 수용소 자료도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검색했습니다. 북한 진실,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증언. 끔찍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북한의 진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공개 처형당하는 주민들, 탈북하다 잡혀 고문당하는 이들. 평양에 살던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못하게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탈북자 강연의 포스터를 봤습니다. 대학교에서 여는 행사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연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함경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주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선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영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들은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까요? 딸은 학교에서 잘 다니고 있을까요? 평양과 연락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암호화된 방식으로 짧은 메시지만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무 수행 중. 이상 없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평양에서 지령이 왔습니다. 정보 수집 속도를 높여라. 군사시설 정보가 필요하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짓 정보를 평양에 보내는 건 배신입니다. 하지만 진짜 정보를 보내는 것도 이제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한에 대한 배신 말입니다.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상 만난 사람이 권유해서였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북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김정일이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유롭게 강요받지 않고. 4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공작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박민호가 아니라 한재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양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가족은 인질이었으며 저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즉시 귀환하라. 본부 보고 필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년 동안 남한에서 공작 활동을 하며 단 한 번도 귀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시 귀환이라는 말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닐까? 제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제가 변했다는 걸 눈치챈 걸까? 가장 무서운 건 귀환 후였습니다. 북에서는 의심받는 공작원을 조용히 처리합니다. 신문하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가족도 함께요.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귀환할까 말까.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돌아가면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고통받을 테니까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망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탈북자가 아니라 망명, 정치적 망명이라는 거였죠. 그 사람은 국정원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을 어떻게 접촉하죠? 제가 먼저 다가가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망명을 받아줄까요? 저는 그저 중급 공작원일 뿐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게 가치가 있었습니다. 보위부 정찰국의 공작 방식, 나만 내 공작망 정보, 암호 체계, 연락 방법. 이런 정보들이 국정원에는 귀중할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시도는 해보자고.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카페에서 특정 신문을 읽는다든지, 일부러 경찰서 근처를 배회한다든지. 영화에서 본 방법들이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누군가 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3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아니, 한재혁 씨라고 해야 할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가정보원. 진짜였습니다. 저희와 이야기 좀 하실까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몇 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입국했습니까? 임무가 뭡니까? 보위부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작원도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작원이라는 것, 4년간 활동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망명하고 싶다는 것. 다 말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평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감시받고 있을 겁니다. 시도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망명하는 순간 가족은 처벌받을 겁니다. 정치범수용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유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양으로 돌아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오피스텔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몰래 가져온 거였죠. 아내와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여보, 미안해. 성민아, 수진아, 아빠를 용서해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국정원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망명하겠습니다. 그날 밤 공작원 2087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한재혁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을 버린 비겁자,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신한 건 조국이 아니라 거짓 체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비록 대가가 너무 크더라도 말입니다. 국정원 안가로 들어간 날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날이었습니다. 한재혁 씨, 지금부터 우리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신변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협조해 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적국의 공작원이었으니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신문이라기보다는 조사였습니다.
매일매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보이부 조직도를 그려주십시오. 암호 체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나만 내 다른 공작원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했습니까? 저는 아는 것 모두를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이부 정찰국의 공작 방식, 공작원 훈련 과정, 남한 침투 루트, 연락 체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디지털 파일도 넘겼습니다. 몰래 저장해뒀던 기밀 문서들, 암호 코드, 연락망 정보. 이거 큰 도움이 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 눈빛에서 신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괴로웠습니다. 안가 숙소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며칠 후 국정원에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한재혁 공작원 실종 소식이 평양에 보고됐다고 합니다. 보이부는 즉시 수색에 나섰고 가족을 신문하기 시작했다고요.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을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가족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탈북자, 가족을 처벌하는 그 체제가 문제지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내가 신문 받는 꿈, 아이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깨어나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평양 방송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역자 한재혁을 처단하라는 성명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역적, 남조선 괴뢰의 앞잡이, 인민의 원수. 이제 공식적으로 망명자입니다. 국정원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신을 암살하려 할 겁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신원을 바꿔야 했습니다. 박민호도 아니고 한재혁도 아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인생.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북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남한 사람이 됐습니다. 적국 사람에서 같은 나라 사람으로.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4년간 남한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밟아야 했습니다. 탈북자 신분 취득, 정착금 지원, 주거 지원. 다른 탈북자들과는 다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정보 제공자이기도 하니까요. 특별보호 대상입니다. 신원 노출 절대 불가, 증언 활동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국정원이 마련해준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텅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도 사람도 없는 빈 공간. 자유는 얻었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에서 준 새 전화였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족 소식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와 자녀들. 평양에서 추방됐습니다. 지방으로 보내졌고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수용소는 아니지만 삶이 고달플 겁니다. 수용소가 아니라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살아만 있다면.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빈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리를 건넜으니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 이 그리움을 짊어지고 배신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망명 후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습니다. 새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낯선 이름. 처음엔 누가 부를 때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요? 하며 뒤돌아봤죠.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한재혁도 박민호도 아닌 이 이름에 국정원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장소에서 면담했습니다. 새로운 정보 있으십니까? 북한 동향 파악에 도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제가 아는 걸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게 제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나만 내 공작원들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 의심되는 사람들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공작원 체포 소식이 나올 때마다 복잡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증언 활동도 했습니다. 물론 제한적으로요.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익명으로. 대학 강의실에서, 연구소에서, 비공개 세미나에서 보위부 공작원의 증언이라는 타이틀로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남한을 공격하려고 왔습니까? 왜 망명했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답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에요.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허락을 받아서요. 신원은 철저히 숨기고 그냥 평범한 탈북자로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했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 어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두고 왔어요. 아직도 밤마다 꿈에 나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밤마다 아내와 아이들 꿈을 꿨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6.25 때 헤어진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리워요. 통일이 되면 북에 가서 찾아보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산가족, 만날 수 없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분단의 피해자들.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고 산책을 나가고 가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 해야 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야간 근무였는데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진열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공작원에서 편의점 알바까지 참 멀리 왔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 같았습니다. 라면을 골랐습니다. 계산하며 물었습니다. 학생이세요? 네, 시험 기간이라 밤새워 공부해요.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는 젊은이들. 제 아들도 저 나이쯤 됐을 겁니다. 군대는 갔을까요? 제대했을까요? 대학은 다니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반역자라는 걸 알고 얼마나 힘들까요? 딸은 어떻게 지낼까요? 대학을 졸업했을까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내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매일 밤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만 자유를 선택했어. 때로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평양으로 돌아갈 걸 하고요. 죽더라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나았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거짓된 살보다는 진실된 죽음이 나으니까요. 북한 인권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일, 탈북자들을 돕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공작원 출신입니다. 형님 이야기 들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자유는 소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삶,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삶, 선택할 수 있는 삶.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따금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북한 암살조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국정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위협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악을 경험했으니까요. 가족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을까요?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응 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에 외로운 나날에 배신자라는 낙인에 언젠가는 익숙해질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뉴스를 봅니다. 북한 소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도발, 주민 탄압.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엔 아직도 제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2,500만 명의 동포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북한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겪은 것, 본 것, 알게 된 것들을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교수님, 통일이 꼭 필요한가요? 묻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여러분처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민족이니까요. 탈북자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에게 적응을 도와줍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제 경험을 나눕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하세요? 탈북한 거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가족을 두고 온 것,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한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반반입니다. 가족은 그립지만 자유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에 있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평양에 있는 아내, 아들, 딸,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용서와 화해.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제가 배신한 모든 이들에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을 계속합니다. 제 증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치범수용소의 실상, 공작원의 생활, 체제의 거짓,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들입니다. 가끔 이산가족 상봉 뉴스를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 장면. 눈물이 납니다. 저도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6.25 세대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못 봤네. 젊은 세대라도 꼭 통일을 이뤄야 해.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70년 넘게 갈라진 민족, 헤어진 가족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정상입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올 거라고.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거라고, 제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날까지 저는 증언할 것입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뭐였나 하고요. 공작원 2087호로 시작해서 배신자 한재역으로 끝나는 산. 화려하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합니다. 가족 사진을 봅니다.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매일 밤 중얼거립니다. 언젠가 만나자. 통일되는 그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 말할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것. 이게 다 자유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감시받고 굶주리고 억압받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요. 제발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통일을 먼 나라 이야기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는 배신자입니다. 조국을 버렸고 가족을 두고 왔으며 동지들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지켰습니다. 인간으로 남고자 했습니다. 이 증언이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가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반역자였지만 진실을 선택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고.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증언하고 기도하고 희망하며. 공작원 2087호는 죽었지만 인간 한재역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